오늘 밥이 남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25살 젊은 여자가 쌍둥이를 업고 주문을 받고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기사식당 문 앞에 선 노인은 누가 봐도 사흘은 굶은 거지꼴이었어요. 때가 많이 묻은 허름한 잠바에 누더기 같은 바지, 구멍 날 것 같은 운동화. 기사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녀는 이 거지꼴 노인이 70조 규모 성원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도, 이 노인이 곧 자신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치르는 시험이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성원그룹 회장 윤정호, 68.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 출근 시간에 시계를 맞춘다는 농담이 돌 정도였어요. 그만큼 흔들리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일상이 흔들린 건 아들 성민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 저녁, 성민이 퇴근 후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또박또박 무언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의 걸음이었죠.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수연이라고 25이고 기사식당을 하고 있어요. 기사식당이라는 말에 정호의 눈썹이 올라갔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 다음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아버지, 수연이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정호의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날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25의 쌍둥이. 아이들이 몇 살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하나가 머릿속에 단어 하나를 박아 넣었어요. 미혼모. 안경을 벗어놓은 맨눈이 성민을 쏘아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호의 입에서 성민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서재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무뚝뚝하되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나가봐라. 정호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에게 그걸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쌍둥이가 수연의 아이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떠난 오빠의 아이들이라는 것, 수연이 대학까지 접고 조카들을 데려왔다는 것. 입까지 올라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턱이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벽 같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부딪힐 뿐이라는 걸 성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입을 다물고 서재를 나왔어요. 문이 닫힌 뒤에도 정호는 한참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 놓았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흘 뒤 비서 장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종이 2장이 전부였어요. 이수연 25, 기사식당 운영, 3살 쌍둥이 양육 중, 빚 없음, 전과 없음. 아이들의 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서류에 같은 줄을 3번 읽었어요. 읽을수록 답답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 나이에 쌍둥이를 키우는지 종이 위의 글자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내려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옷 좀 준비해. 사흘쯤 굶은 사람처럼. 장 실장이 잠시 정호의 얼굴을 살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결심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27년을 모셨지만 이런 지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회장실 한쪽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비닐봉지에서 꺼낸 것들은 하나같이 낡고 헐었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 무릎에 기운 자국이 남은 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 양복을 벗고 하나하나 걸칠 때마다 거울 속의 사람이 달라졌어요. 넥타이가 빠지고 구두가 벗겨지고 다림질된 셔츠 대신 보풀이 일어난 내복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퍼 지퍼를 올리고 거울 앞에 섰는데 손이 멈췄어요. 거울 속에 서 있는 건 성원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50년도 더 전 시장통에서 어머니 좌판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12살짜리 아이였어요. 진짜로 밥값이 없어서 남의 가게 앞을 서성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냄새에 침을 삼키고 겨울에는 양말 구멍에 신문지를 접어넣고 다녔던 시절이요. 지퍼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잊었다고 생각한 감각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세단이 강북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간판 글씨가 바랜 낮은 가게들이 나타났어요.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다가 어느 순간 시선이 멈추었어요. 이 풍경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내린 정호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이 구부정했고 발이 땅을 질질 끌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자연스러운 걸음이었어요. 어쩌면 연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골목 안쪽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기사식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기사식당은 트럭 기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인 공기 사이로 문 앞에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며칠은 제대로 먹지 못한 행색이었습니다. 기사 한 명이 위아래로 훑더니 옆 사람에게 턱짓을 했어요. 수저를 들던 손님 두어 명이 고개를 돌렸고 가게 안에 묘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다른 기사가 대놓고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정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잠긴 것 같은 오래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밥값이 없구만. 좀 앉아있기만 해도 되겠나? 기사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호는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기사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뭐야, 노숙자 아니야. 코끝에서 쌓은 게 올라왔어요. 50년 전에도 이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옷만 바뀌면 사람 취급도 바뀌는 거였어요. 그때 주방에서 국을 퍼 나르던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노인의 행색을 한번 보았어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문 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기사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하나 났어요. 안쪽 벽 난로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정호가 앉자 난로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등을 감쌌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물론 연기였지만 몸은 진짜처럼 반응했습니다. 잠시 뒤 된장찌개와 밥, 반찬 서너 가지가 상 위에 올라왔어요. 점심때 지나면 남은 건 다 버려야 해서요. 드시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에요. 찌개는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막 지은 밥이라는 걸 정호도 알았어요. 남은 밥이 아니라 이 노인을 위해 새로 퍼온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한 모금이 묘하게 오래 남았어요. 가게 한쪽 담요를 깔아놓은 작은 공간에서 3살짜리 쌍둥이가 뒹굴며 놀고 있었어요. 장난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빈 페트병과 숟가락을 가지고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홀과 주방을 오가면서도 틈틈이 그쪽을 살폈어요. 한 아이가 칭얼대며 업은 채로 주문을 받았고 다른 아이가 기어서 홀 쪽으로 나오려 하면 한 손으로 안아 올려 다시 담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치를 썰다가도 그릇을 닦다가도 아이 소리가 나면 고개가 먼저 돌아갔어요. 25살의 몸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빈 그릇을 앞에 두고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점심이 끝나고 기사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정우는 가게 앞에 남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면서 골목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릴 때쯤 수연이 마지막 정리를 하다가 문 앞에 노인을 발견했어요. 아직도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깐 안쪽을 돌아보았어요. 쌍둥이가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접어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정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가시는 길에 따뜻한 거 드세요, 어르신. 정우는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접힌 자국을 따라 몇 번이고 접었다 펴본 흔적이 있는 지폐였어요. 가장자리가 보풀처럼 일어나 있었습니다. 25의 쌍둥이를 키우며 기사식당을 돌리는 사람의 10,000원. 그게 이 사람의 저녁값일 수도 있다는 걸 정우는 손에 올려놓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말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곧 수연이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골목을 나와 세단에 올라탄 정우는 구겨진 지폐를 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지폐의 주름을 쓸어봤어요. 이 10,000원이 저 가게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우는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에서 재료비 빼고 월세 빼고 아이들 키우고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 주머니에 접어넣고 다니던 돈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굶고 있던 12살짜리 자신에게 이름도 모르는 국밥집 아주머니가 뚝배기 하나를 내밀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돈 없다는 말에 그 아주머니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남은 거라고. 그날의 국밥 맛이 지금도 혀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50년도 더 지났는데 그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 실장이 백미러로 뒤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27년을 모시며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었어요. 정우가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여자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네. 장 실장은 대답 대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세단이 어두워진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정우의 주머니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10,000원의 무게가 손끝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정우는 같은 행색으로 기사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이 지난번보다 조금 빨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살폈어요. 수연이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었고 쌍둥이는 구석 담요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쥔 작은 손이 종이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수연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르신. 마치 매일 오던 손님에게 하듯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지난번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로 옆 안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과 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계란말이도 하나 더 얹어져 있었어요. 정우가 숟가락을 들려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뚱뚱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 재킷에 서류 가방을 든 손님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어요. 이 사장님. 수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주였어요.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 낡은 테이블, 구석에서 그림 그리는 쌍둥이. 그걸 한 바퀴 훑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이수연 씨, 이번 달도 월세가 안 들어왔어. 벌써 2달째야.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건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밥을 먹던 기사 2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정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도 사정이 있어. 이런 식이면 가게 빼야 해. 주변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많거든. 사장님, 제발이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담요 위에서 놀던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분위기를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주가 아이 쪽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애들까지. 장사가 될 리가 있나? 그 한마디에 수연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서류 가방을 추스르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야. 안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잠깐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칭얼대던 아이가 수연의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수연은 몸을 낮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고쳐 메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다시 국을 저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우는 숟가락을 든 채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사들이 몰려왔어요. 가게가 꽉 찼습니다. 수연은 아이를 업은 채 주문을 받고 밥을 퍼나르고 찌개를 끓였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은 기사 한 명이 반찬 접시를 밀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시금치 왜 이래? 짜서 못 먹겠네.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수연이 달려가 접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국그릇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상 위로 쏟아졌어요. 옆에 앉은 기사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씨, 내 바지에 튀었잖아. 수연이 행주를 들고 뛰어갔어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닦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한 손으로 아이 등을 토닥이며 다른 손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국물에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기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네. 돈을 탁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행주질을 했어요. 고개가 숙여진 상태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주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쥐어졌습니다. 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장통에서 어머니가 좌판을 깔고 앉아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지나가던 남자가 어머니의 채소 바구니를 발로 걷어찬 적이 있었어요. 쏟아진 파와 물을 주워 담으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흙 묻은 팔을 털었어요. 12살짜리 정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의 무력감이 50년을 건너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어요. 수연이 반찬통 2개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수연은 옆 가게 셔터가 반쯤 내려간 곳으로 갔습니다. 안에 허리 굽은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멸치볶음이랑 깍두기 많이 만들었어요. 좀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또 이러면 어떡해. 너도 먹고 살기 빠듯하면서.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지만 수연은 이미 반찬통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나직이 말하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가 수연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월세도 밀리고 손님에게 국물 세례를 받고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면서 이 여자는 옆 가게 할머니 밥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밥그릇도 위태로운 사람이 남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었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에 10,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이 돌아오기 전에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는 정우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참을 걸었어요. 세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 실장이 시동을 걸지 않고 기다렸어요.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힘으로 버티는 거야? 장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4번째로 기사식당을 찾은 날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건 아니었어요.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오늘 쉽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급했습니다. 잉크가 번진 걸 보니 서둘러 쓴 게 분명했어요. 정우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가게 안쪽 주방 뒤편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돌아갈까 하다가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보통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늘어진 아픈 아이의 울음이었어요. 정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수연이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 손님 앞에서 보여주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가게가...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안쪽에서 아이가 다시 울었어요. 수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정우가 따라 들어갔어요. 수연이 막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에 얹은 수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수건을 갈아주며 아이의 볼을 쓸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아픈 아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밤부터 열이 안 떨어져요. 39도가 넘었다가 지금 좀 내려왔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손에는 체온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인 흔적이 있었어요. 약봉지가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은 가봤나? 아직이요. 혼자서 둘을 데리고 가기가. 이 아이를 업으면 저 아이를 못 데리고 가고.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픈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있을 테니 병원에 다녀오게.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우를 바라보는 눈이 놀라움과 망설임 사이를 오갔습니다. 거지 행색의 노인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불 위의 아이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열이 오르는 건지 몸을 뒤척이며 힘없이 울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게. 아이 하나 못 볼 것 같나? 수연은 아픈 아이를 이불로 꼭 감싸 업었어요.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남은 아이가 고모를 따라가려고 울고 있었어요. 고모 금방 올게. 할아버지랑 잠깐만 있어. 고모. 정호의 귀에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고모.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수연이 나가자 아이가 더 크게 울었으니까요. 정호는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정호를 올려다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만인지. 성민이가 이만할 때 안아본 게 마지막이었어요. 3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요. 회사를 키우느라 아이를 안을 시간조차 아까웠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울지 마. 고모 금방 와. 정호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처음에 몸을 뻣뻣하게 굳혔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호가 등을 천천히 토닥이자 조금씩 힘이 풀렸어요. 작은 손이 정호의 점퍼깃을 잡았습니다. 쥐는 힘이 놀랄 만큼 셌어요. 놓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팔을 타고 전해졌어요. 작고 따뜻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기대는 무게. 이 아이는 정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재벌 회장인지 거지인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따뜻한 품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정호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닫아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점퍼깃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어요. 정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움직이면 깰 것 같았어요. 낡은 점퍼에 얼굴을 묻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볼이 분홍빛이었어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아이를 업고 돌아왔어요. 급성 장염이라 약을 지어왔다고 했습니다. 엎혀있던 아이는 약 기운에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수연은 아이를 이불에 내려놓고 나서야 정호를 봤습니다. 정호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잠들었네요. 한참 전에 울다 지쳤나 봐. 수연은 정호에게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받아 이불에 눕혔습니다. 두 아이를 나란히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이불 끝을 여며주는 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깨울까봐 숨소리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정호는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을 꺼내기엔 자기가 누구인지 수연이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의 머릿속에는 그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울리는 전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 씨 되시죠? 보호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려 안전벨트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흰 커튼 너머로 오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도 옆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둘 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뭔가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쌍둥이는 그날 밤 올케 언니의 친정어머니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수연이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쌍둥이를 안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수연아,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내 몸이 이 모양이라. 할머니의 무릎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허리도 좋지 않았어요.
2살도 안 된 쌍둥이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키울 수만 있으면 키우고 싶은데 이 다리로는 아이를 안고 일어서지도 못해. 할머니는 수연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쌍둥이를 안아들었어요. 한 팔에 하나씩. 아이들이 무거웠습니다. 22살의 팔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려놓으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이미 안 계셨고 오빠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오빠마저 떠난 뒤 수연에게 남은 건 기사식당 하나와 3달 된 쌍둥이뿐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았습니다. 오빠네 집을 정리했어요. 쌍둥이를 기사식당 뒤편 작은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분유 타는 법도 기저귀 가는 법도 몰랐어요. 밤마다 아이들이 울면 같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불 위에서 아이가 뒤척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내린 것 같았어요. 수연의 입가에 힘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도 잠들어 있었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숨쉬는 모습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수연이 아이들의 이불을 한 번 더 여며주며 나직이 말했어요. 오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정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골목을 걸었어요. 팔에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점퍼 깃을 잡던 작은 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성민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제정신이냐는 소리를 들은 이후 아들이 이 문을 다시 연 건 처음이었어요. 장 실장에게서 아버지가 만나자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성민은 각오를 하고 왔을 겁니다. 반대를 위한 호출이라고 생각했겠죠. 넥타이를 바로잡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성민이 서재 가운데 섰습니다. 지난번처럼 양손이 바지 옆에 딱 붙은 자세였어요. 보고를 하러 온 직원 같았습니다. 32살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정우는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도 펼치지 않았고 안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맨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수연이 아이가 아니라면서. 성민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입이 한번 달싹거렸다가 다시 다물어졌어요. 준비해온 말이 있었을 텐데 전부 소용이 없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정우가 계속했어요. 오빠 아이들이라며. 교통사고로 오빠 내외가 죽고 수연이가 대학 그만두고 데려왔다며. 서재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며칠 전 이 방에서 제정신이냐는 말이 떨어졌던 것과 같은 시계였어요. 같은 공간, 같은 시계 소리인데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말 안 했냐? 성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아버지를 향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날 서재에서 쌍둥이가 수연이 아이가 아니라 오빠 아이들이라고 수연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 말하려고 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정신이냐고 하셨잖아요. 정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었어요. 무뚝뚝하신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한 번도. 그 한마디에 뭘 말해도 소용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설명해봐야 벽한테 말하는 거랑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민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가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곁에서 봐야 아는 거니까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맞았어요. 서리로는 알 수 없었고 말로도 안 됐습니다. 직접 가서 밥을 먹고 10,000원을 받고 국물 닦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안아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했던 거였습니다. 수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성민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차분해져 있었어요. 수연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식당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요. 6시쯤 아이들이 일어나면 씻기고 밥 먹이고 담요 위에 내려놓고 가게를 열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면 아이들 낮잠을 재우고 저녁 준비를 해요. 밤에는 아이들 재우고 나서 다음날 반찬 재료를 손질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명절에도 문을 열어요. 기사들은 명절에도 짐을 나르니까요. 성민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 앞에서 운 적도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울어요. 항상 웃어요. 자기가 웃어야 아이들이 안심한다고 했어요. 오빠를 잃은 사람이 매일 웃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해내고 있어요. 3년째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제가 가면 아이들이 달려와요. 고모가 밥 차려주고 저는 설거지하고 아이들 목욕시키고 재우고 수연이가 그릇 닦는 동안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줘요. 아이들이 잠들면 수연이랑 가게 앞 계단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별거 아닌 이야기요. 오늘 누가 왔다. 아이가 무슨 말을 했다. 내일 뭘 끓일까.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성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버지, 저는 수연이가 불쌍해서 결혼하려는 게 아닙니다. 동정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곁에서 살고 싶어요. 서재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정우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일만 하며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아들을 안아준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성민이가 어릴 때도 회사에만 매달렸어요. 아이의 학교 행사에 간 적도 아파서 누워있을 때 이마를 짚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혼자 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들의 사랑을 판단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민의 눈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이 붉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단단한 눈을 가진 어른이 되었는지 정우는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라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성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30년 넘게 아버지 입에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정신이냐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잘못했다는 말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민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보지도 않고 판단했다.
듣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어. 그게 내 잘못이다.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수연이를 직접 봤다. 며칠 동안 봤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안다. 아버지, 그러면 성민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성민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반대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과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민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우가 등 뒤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성민아. 성민이 돌아봤습니다. 잘 만났다. 성민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우는 혼자 남은 서재에서 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꺼내 펴봤어요. 접힌 자국이 손가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돈을 건넨 여자가 아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정우는 지폐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가에 고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가 아니었어요. 양복 위에 코트를 걸쳤습니다. 변장이 아니라 그냥 온 거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점심 장사는 이미 끝났고 가게 안에 손님은 2-3명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골목 건너편 전봇대 그늘에 서서 가게를 바라봤어요. 코트깃을 세운 노인이 전봇대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깔끔한 코트 차림이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어요. 거짓골이었을 때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수연이 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밀어넣고 바닥을 쓸었어요. 쌍둥이는 구석 담요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틈틈이 아이들 쪽을 살피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수연이 문 앞에 영업 중 팻말을 뒤집었어요. 정우가 돌아가려는데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누군가 가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양복 재킷을 팔에 걸친 채 뛰다시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게 분명했어요. 구두가 골목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빨랐습니다. 정우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저렇게 뛰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성민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필요 없는 웃음이었어요. 성민도 웃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지는 게 유리창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성민은 재킷을 의자에 걸치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이 걸어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등 뒤로 끈을 묶는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한두 번 해본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밀려있던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옆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쉬라는 말인 것 같았어요.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는 전봇대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성원그룹 전무이사가 기사식당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에 비눗물이 튀고 있었어요. 아들의 저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민은 늘 단정하고 절제된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기름때 묻은 그릇을 문지르며 수연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성민이 홀로 나왔어요. 남은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수연이 주방에서 뭔가를 데워 두 그릇에 담았어요. 둘이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연이 성민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었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말했고 수연이 웃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연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성민이 담요 쪽으로 갔어요. 쌍둥이가 성민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한 아이를 안아 올리고 다른 아이 손을 잡았어요. 아이를 어깨 위에 올려 태우자 까르르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가 성민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어요. 성민이 과장되게 아야하며 고개를 흔들자 아이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다른 아이도 태워달라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성민이 한쪽 팔에 한 아이씩 안아 올렸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안는 게 익숙한 사람의 동작이었어요. 수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성민이 아이들을 안은 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불이 꺼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는 거였어요. 수연은 그 사이에 내일 쓸 재료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멸치를 골랐어요. 혼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방에서 나왔어요. 수연 옆에 앉아 파를 같이 다듬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나란히 앉아 각자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수연이 뭔가 말하면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오래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 기사식당으로 이동. 종이 위의 글자는 이런 모습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는 익숙한 손놀림, 아이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드는 모습, 팔을 다듬으며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옆모습. 이건 글자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였습니다. 정우는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68해를 살면서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아내를 떠나보낸 날에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단 뒷좌석에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어요. 기사식당 유리창 너머로 본 장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 실장이 백미러로 뒤를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정우가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밥 한 끼에 사람이 다 보이더라고. 장 실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주말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겠어. 가족으로서 꽃도 사야지. 그 집에 꽃이 없더라고. 회장님, 그러면. 장 실장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어요. 27년을 모시며 이 사람의 많은 모습을 봤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으로 잡아. 성민이한테는 내가 직접 연락할 거야. 정우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가게 불빛에 비친 접힌 자국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의 주인을 처음 만난 날 거짓골을 하고 문 앞에 섰을 때 수연은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를 내주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노인에게 마지막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곧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장 실장이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세단이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10,000원짜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우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양복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손이 간 건 감색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아내가 생전에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좀 부드러워 보인다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옷걸이에서 꺼내 걸쳐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며칠 전 낡은 점퍼를 입고 서 있던 모습과 겹쳤어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코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진짜였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어떤 꽃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 주인이 용도를 물었어요. 정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사식당에 놓을 건데 좀 환해 보이는 걸로.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노란 장미와 흰 안개꽃을 섞어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어요. 정우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꽃을 사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직접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 실장이 대신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꽃을 골랐습니다.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섰어요. 정우가 내리기 전에 장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어요.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구부정한 등으로 질질 끌며 걸었던 그 골목이었어요. 오늘은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걸음도 달랐어요. 하지만 심장은 그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사식당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성민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이들과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요일이라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정우가 성민에게 전화해서 일요일 점심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수연에게는 성민의 손님이 온다고만 말했을 겁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어요. 풍경 달린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도 주방에서 나왔어요. 코트를 입은 노인과 손에 든 꽃다발을 보며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인사를 하려는데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인사드려. 우리 아버지야.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시선이 정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잠깐 눈 주위의 주름, 광대뼈의 각도, 눈을 가늘게 뜨는 습관. 수연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정우를 알아본 거였어요. 밥값이 없다며 문 앞에 서 있던 그 노인. 10,000원을 받아들던 떨리는 손. 아이가 아플 때 안아주었던 그 할아버지. 수연의 손이 입을 가렸어요. 눈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수연 앞에 섰어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준비해 왔는데 막상 앞에 서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꽃을 내밀었어요. 가게에 꽃이 없더라고. 이거 놔두게. 수연이 두 손으로 꽃을 받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정우를 올려다봤어요. 그때 쌍둥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정우를 알아봤어요. 며칠 전 안아주었던 할아버지니까요. 한 아이가 정우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정우가 무릎을 꺾었어요. 천천히 낡은 무릎이 항의하듯 소리를 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양팔로 안았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정우의 코트 깃을 잡았습니다. 며칠 전 점퍼 깃을 잡던 것과 같은 손이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 정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을 안은 채 일어섰어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볼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다 알고 있다. 오빠 아이들인 거. 22살에 대학 그만두고 이 아이들 데려온 거. 혼자서 3년 동안 키운 거. 다 알아. 수연의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정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든 꽃다발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민이 옆에서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민의 눈도 붉었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달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낡아 있었어요. 그걸 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기억하나? 첫날 저녁에 나한테 준 거야. 밥값도 없는 노인한테 마지막 10,000원을 쥐어줬지.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폐를 보고 눈이 더 커졌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10,000원이었어. 정우가 지폐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감쌌어요. 수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늘 무리를 하는 손이었어요. 정우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성민이 잘 부탁한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대신 눈물이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기사식당이었습니다. 벽에 메뉴판이 붙어 있고 테이블 4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구석에 아이들의 담요가 깔려 있었어요. 천장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화려한 구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안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밥 먹자. 배고프다. 정우가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성민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쌍둥이가 정우 양쪽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어요. 수연이 눈물을 닦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된장찌개와 밥, 반찬이 올라왔어요. 정우가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와 같은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수연이 직접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사람과 2아이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정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첫날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갓 지은 밥, 정성 들인 반찬. 그날은 혼자 먹었어요. 밥값이 없는 거지꼴로 구석에 앉아서.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었어요. 정우의 숟가락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숙여 찌개를 떴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 아이가 정우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정우가 웃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가 희희 웃었어요. 수연이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며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여전히 붉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성민이 수연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수연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 국그릇이 보글거렸고 밥김이 피어올랐고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골목 입구에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장 실장이 운전석에 앉아 가게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창가에 나란히 앉은 네 사람과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장 실장이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렌즈가 뿌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닦아도 계속 뿌옇게 되었어요. 안경 탓이 아니라는 걸 장 실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정우가 수연이 차려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 작은 테이블 위에서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은 계산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노란 장미가 형광등 아래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처음 놓인 꽃이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